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가을이 깊어가는 변경 장시의 아침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자락에 서리가 내려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한 사내의 집신 소리만이 뚝뚝 정막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김훈이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가난이 그를 늙게 만들었고 생활의 무게가 그의 등을 구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의 걸음에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등에 진 비단 꾸러미가 무거웠지만 김훈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아들 도연과 아내가 평생 편히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아비가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돌아가마. 내가 글 공부도 실컷 하고 좋은 혼처도 구하게 해주마. 김훈의 품에는 광군과 약속한 통과 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전 몇 잎으로 산 그 증표는 그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단에 새겨진 인장이 비록 뇌물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모든 길이 열리고 힘이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투성이 오솔길을 따라 1시간쯤 올라가자 깊은 숲이 나타났습니다. 고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한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평소라면 온갖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야 할 시간인데 숲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숨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군과 약속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은전을 주고 산 증표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숲속에서 말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대지를 울리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손에 든 증표를 확인했습니다. 광군이로구나. 약속대로 왔소. 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굽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사이로 나타난 것은 광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사내가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렸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이미 칼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김훈의 눈을 찔렀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광군과 약속이 있는 몸이요. 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증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에서 내려 천천히 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채란 부인께서 안부 전하라 하셨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채란 부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군과의 약속도, 은전으로 산 증표도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채란 부인이 왜? 궁금하면 저승에서 물어보시오.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김훈은 비단 꾸러미를 품에 끌어안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도연아, 어미를 지켜라. 이 아비를 잊지 말거라. 피가 솟구쳤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비단을 적시고 정성스럽게 만든 인장은 진흙탕에 굴러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김훈의 몸이 땅에 쓰러지자 갑옷사내는 꾸러미를 뒤져보았습니다. 이깟 것들,
이런 싸구려 비단으로 큰돈을 벌려 했다니.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기문의 목숨도 가족도 꿈도 모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주인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피 묻은 비단 몇 조각을 가져간 뒤 말을 몰고 사라졌습니다. 숲은 다시 적막에 잠겼고 기문의 시신만이 차가운 땅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도연이 산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18살의 도연은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이미 어깨가 넓고 키가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연의 부름이 산골을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도연은 횃불을 들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기문의 시신을 발견한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도연의 눈에 부서진 인장이 들어왔습니다. 진흙 속에 박힌 그 인장을 주워들자 광군의 도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약속이 허무하다는 것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곧 법이요, 돈이 곧 정의라는 차가운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평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는 것을, 가난한 자의 꿈은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연은 부서진 인장을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의 시신을 업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 굶주리며 살아온 몸이라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산골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가난했던 소년 도연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내로 성장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장정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홀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먼 시장까지 나가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일꾼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그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을 제 일처럼 여기는 마음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도연은 연하와 혼례를 약속했습니다. 연하는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달같이 하얀 얼굴과 별같이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마음을 준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명하여 글도 알고 셈도 잘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연하야, 비록 가난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도연 오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가난해도 좋고 힘들어도 좋아요. 다만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마을 뒤편 맑은 물가에서 손을 맞잡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연하의 손은 따뜻했고 도연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줄곧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봄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가 생기면 꼭 글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오빠 아버님이 못 이루신 꿈을 대신 이루게 해요. 그래, 연아야. 우리 아이는 굶주리지 않게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게 하마. 두 사람의 약속은 진실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채란 부인이었습니다. 채란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과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채란이 도연을 오래전부터 점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젊은 사내가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은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채란은 도연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그녀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채란은 도연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값비싼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교한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잠깐 나와보거라. 도연이 나오자 채란은 눈을 빛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도연은 더욱 늠름해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남성적이었고 일로 다져진 몸은 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혼례 이야기를 들었다. 채란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평생 보지 못한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큰 집도 넓은 가게도 내 어미가 평생 편히 사실 수 있는 보장도 말이다. 채란의 목소리에는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연하와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도연아, 그 여자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가난한 너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부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연의 말에 채란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란은 자수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에서는 이상한 향이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위험한 냄새였습니다. 도연아,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돈도 그중 하나고 권력도 그중 하나지. 그리고 채란이 잠시 멈추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도 그중 하나란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말이다. 도연은 채란의 눈빛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가지지 못하면 부수어버리려는 의지였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부인의 뜻은 잘 알겠으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연하 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채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떨어뜨린 자수 손수건에서는 그 이상한 향이 진동했습니다. 나중에 도연이 그 향을 다시 맡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채라는 마을 외곽 깊은 산속 은밀한 곳에서 갑옷 차림의 사내를 만났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흔들렸습니다. 백천아, 내가 할 일이 생겼다. 무엇을 원하시오? 백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10년 전 기문을 죽인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채란의 명령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온 그였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내를 꺾어오너라. 부드럽게 안 되면 거칠게라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시오? 그 사내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아라. 그리고 채란이 자수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혼례를 망쳐놓아라. 완전히. 그 여자도 함께. 백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들고 방해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 어디서 본 듯한 얼굴입니다. 10년 전 기문의 아들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더욱 철저히 해야겠군요. 백천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까지 손보는 것, 그에게는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온 산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도연과 연하의 혼례만큼은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새 옷을 입고 연하를 맞으러 갔습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옷이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바지 저고리에 검은 갓을 쓴 도연의 모습은 늠름했습니다. 연하는 붉은 치마에 금빛 댕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연지를 살짝 발랐고 입술은 곤지감으로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야, 정말 예쁘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 도연 오빠도 멋져요. 정말 든든한 사내가 되셨어요. 혼례식은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서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도연과 연하는 서로를 마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로구나. 네, 오빠.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요. 마을 이장이 술잔을 가져와 두 사람에게 권했습니다. 도연과 연하는 팔짱을 끼고 합글레를 올렸습니다. 달콤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만수무강하거라. 백년해로하거라.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도연은 연하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혼례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도연과 연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이었습니다. 길은 맑은 여울을 끼고 있었는데 며칠 전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물이 많이 불었구나. 조심해서 건드려야겠다. 도연이 연하의 손을 잡고 물가에 다가섰습니다. 여울물은 맑았지만 유속이 빨랐습니다. 돌다리가 있었지만 물에 잠겨 있어 조심스럽게 건너야 했습니다. 오빠, 제가 치마를 걷을게요. 아니다. 내가 업어다 줄게. 도연이 연하를 등에 업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말굽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대지를 진동시키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숲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갑옷을 입은 사내가 검은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렸지만 그 눈빛만은 짐승처럼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누구시오? 왜 이러시오? 도연이 연하를 뒤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대답 대신 말채찍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 있어 번뜩번뜩 빛났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연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도연의 품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사내가 한번 휘두른 채찍에 연하는 말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연하. 도연이 달려들었지만 사내는 이미 말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말이 앞발을 들어올리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히잉. 그 소리가 산골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 오빠. 연하의 절규가 들렸지만 사내는 거침없이 말을 몰고 협곡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물살이 거세어 건널 수 없는 여울 너머로 연하를 태운 검은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연하, 연하야, 돌아와. 도연의 절규가 산골을 울렸지만 대답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물가에 주저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도연은 물에 뛰어들어 건너편으로 가려 했지만 급류에 휩쓸려 겨우 물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홀레복은 흠뻑 젖었고 새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연하, 연하. 도연은 물가에서 연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남자가 되어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젖은 옷깃을 더욱 적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달이 떠올랐을 때 도연은 물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하가 떨어뜨린 물건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진흙 속을 헤매던 도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굽 자국이었습니다. 깊이 패인 말굽 자국 옆에 붉은 실오라기 한 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실을 주워들자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이었습니다. 이 향은 잠시 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채란 부인의 향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자신에게 돈을 주며 유혹할 때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채란 부인이 자신의 거절에 분노하여 이런 끔찍한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채란 부인, 당신이 이런 짓을. 도연은 실오라기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홀레복은 젖어서 무거웠고 몸은 추위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복수심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홀레복을 벗지도 않은 채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고 새로 장만한 이불 위에는 달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홀레 준비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가 손수 만든 버선, 도연이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수저, 두 사람이 함께 마시려고 준비한 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연은 부서진 인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과 오늘의 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악에, 같은 잔혹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슬픔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냐? 연아는 어디 있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도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도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라졌다니? 도연은 홀레날에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검은 갑옷의 사내, 채찍, 연화의 비명, 그리고 체란 부인의 붉은 실오라기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네, 어머니.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다 갑자기 일어서서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괴짝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거친 분놀림으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과 각진 턱을 가진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잔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얼굴이다. 도연의 손이 종이를 받아들며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원수와 연하를 빼앗아간 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내 아버지가 죽은 다음 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래서 몰래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일하던 나무꾼들이 있었다. 그들이 멀리서나마 그 사내를 봤다고 했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증언을 들었다. 키는 얼마나 되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입고 있던 갑옷은 어떤 색인지 모든 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옅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것을 보자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 상처는 그 당시 나도 그자를 찾으려 했었다. 산채가 있다는 곳까지 가봤다. 하지만 위험했다. 그자들이 나를 알아보고 위협했다. 어머니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에도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참았다. 너를 키우면서 기회를 기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자의 이름은 백천이다. 산채의 두목이지. 용악산 깊은 곳에 소굴을 만들어 놓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백천. 도연이 그 이름을 되뇌며 종이 위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연하를 데려간 자도 바로 그자일 것이다.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다. 채란 부인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도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아내를 빼앗아간 자가 같은 사람이라니. 운명의 실이 이렇게 얽혀 있다니. 어머니, 그 산채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하지만 용악산 깊은 곳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다. 광군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험한 곳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러나 절대로 혼자 가서는 안 된다. 그자는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용감해도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 연하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자와 맞닥뜨리게 되면 무조건 도망쳐라. 복수는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머니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용모파기를 들고 촛불 아래 앉았습니다. 백천의 얼굴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날카로운 눈, 각진 턱, 입가의 흉터, 코의 모양,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그의 가슴을 태웠지만 어머니의 경고도 함께 울렸습니다. 무모한 복수는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복수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도연은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백천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2년의 세월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도연은 용악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산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적들은 워낙 은밀했고 일반인들은 그들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군조차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뒤졌습니다. 때로는 나무꾼으로 변장하고 때로는 약초꾼으로 위장했습니다. 산의 모든 골짜기, 모든 동굴, 모든 바위 틈을 뒤져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연하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지, 지금도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연하가 도움을 요청하는 꿈, 백천이 연하를 괴롭히는 꿈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산을 헤매던 어느 가을날, 도연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뒷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리며 도연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얀 털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것. 도연이 토끼를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토끼는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빨리 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이 아파서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토끼는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가본 적 없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낮은데도 어둑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토끼는 바위 틈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연이 그 바위 틈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틈이었습니다. 어라, 이런 곳이. 도연이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틈 너머로는 넓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곳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맨 그곳을 말입니다. 골짜기 안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사내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건물들은 견고해 보였고 방어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망루가 세워져 있어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빨래하는 여자들 중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멀리서 보는 것이었지만 그 움직임, 그 자세를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연하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성급한 행동은 연하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관찰했습니다. 산채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망보는 시간, 식사 시간, 여성들의 작업 동선, 순찰 경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연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하가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바위 틈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연하도 도연을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고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연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돌멩이를 주워 도연이 있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입술만 움직여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의 움직임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위험해요. 기다려요. 연하의 메시지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바위 틈 근처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두 사람은 2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오빠, 연하야, 그동안 괜찮았느냐? 많이 힘들었지? 네,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연하는 야위어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빤 어떻게 이곳을 찾으셨어요? 2년 동안 찾아 헤맸다. 포기할 수 없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었거든.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위험했습니다.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하야, 여기서 나가자. 내가 방법을 찾을게. 아니에요, 오빠. 아직은 위험해요. 백천이라는 자가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연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바로 알아차려요. 특히 오빠 같은 사람은. 연하가 손에 쥔 좁쌀 한 줌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좁쌀이 그리는 모양은 산 너머 계곡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여기는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도연은 연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2년 동안 그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오빠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연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채란 부인이 가끔 여기 와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역시 그랬구나. 나도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오빠를 정말 미워해요.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요. 연하의 말에 도연은 채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연하야,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 네, 오빠.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손끝을 맞대고 헤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가리킨 계곡에는 외딴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있었고 닭들이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옥이라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정정했습니다. 도연이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밤중에 웬 젊은이가. 할머니가 놀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만옥 할머니는 도연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마침 쌀밥도 있고 된장국도 끓여놨다. 도연이 집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2년 동안 산을 헤매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산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원래는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 그 이후로 혼자 지내고 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들분이 어떻게 산적들에게 당했다. 그놈들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내 아들이 막아서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내 아들은 참 착한 놈이었다. 누구든지 도와주려 하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 그래서 그날도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며칠 후 도연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습니다. 연하를 찾고 있다는 것, 산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도연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아들의 원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내 잃은 아들 같은 존재구나. 할머니, 여기서 지내거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 산적들에게 당한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거든. 만옥 할머니는 도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도연도 할머니에게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백천의 순찰대가 할머니 집을 검문하러 왔습니다. 5명의 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높아 수상한 자는 못 봤느냐? 백천의 부하 중 하나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움막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수상한 자 말이냐? 할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내 하나가 이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있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놈이라고 했다. 아무도 못 봤다. 이 할미가 거짓말하는 줄 아느냐? 여기는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이 오지도 않는다. 할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이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적들은 집 안팎을 뒤져보았습니다. 도연은 움막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지. 계속 찾아보자. 산적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도연은 움막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네요. 걱정 마라. 이런 일쯤이야. 그보다 너는 괜찮으냐? 할머니가 도연을 살펴보며 걱정했습니다.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할머니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실 할머니도 죄가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할머니도 그놈들과 손을 잡았던 적이 있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생계가 막막했다. 그때 그놈들이 접근해 왔다. 마을에 정보를 알려주면 돈을 준다고 했다. 나는 그 돈이 필요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일정을 알려줬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 손도 피로 물들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할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죽은 후에는 달라졌다. 그놈들과 완전히 손을 끊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어졌다. 할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지켜주면서 내 죄를 씻고 싶다. 너는 내가 낳지 못한 아들이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도연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의 진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할머니,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고마워라, 도연아.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후 도연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산채에 들어가서 백천의 신뢰를 얻은 다음 연화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히고 옷을 찢고 피까지 묻혀서 도망친 죄인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산채 근처에서 쓰러진 척 연기했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산적들이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광군에게 쫓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산적들은 도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진짜 도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백천이 도연을 신문했습니다. 도연은 처음 보는 백천의 얼굴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려준 용모파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백천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광군에게 들켰습니다. 밀수를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도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백천은 도연의 손과 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었고 발에는 오랫동안 산길을 걸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많구나. 진짜 일꾼 같다. 그런데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광군들이 잡으려고 할 때 바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백천은 도연을 며칠 동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수상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했고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산채의 보수 작업을 도우며 백천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도운 경험이 있어 건축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함정을 설계하고 보루를 증축하고 방어시설을 개선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이 만든 함정은 정교했고 보루 설계는 견고했습니다. 김서방, 내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느냐? 백천이 도연의 작업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연이 설계한 새로운 방어시설은 기존 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두목님 과찬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도왔던 터라 이런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좋다. 앞으로 내 직속으로 일하거라. 이런 재능을 썩혀둘 수는 없다. 도연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백천의 신뢰를 얻어갔고 산채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화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천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너를 더 중요한 일에 쓰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무슨 시험입니까? 검술과 기마술이다. 내 진짜 부하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도연은 내심 기뻤습니다. 이것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걱정 마라.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서툰 척했지만 조금씩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백천은 도연의 성장에 만족했습니다. 놀랍구나. 재능이 있다. 이 정도면 곧 제대로 된 전사가 될 수 있겠어. 김서방,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백천이 도연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자 숨겨진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탈출로를 찾은 것입니다. 이 통로만 있으면 연하와 함께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통로가 있다니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이 통로는 채란 부인이 알려준 것이다. 그 여인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 잡혔을 것이다. 백천이 품에서 자수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도연이 물가에서 본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채란의 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호다. 채란 부인이 올 때는 동굴 입구에 이것을 걸어둔다. 그러면 우리가 마중을 나간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곧이다. 내일 밤 온다고 했다. 도연의 복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천과 채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연하를 빼앗아간 원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두목님, 제가 경비를 서겠습니다. 그동안 두목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 김서방, 내가 지켜다오. 나는 너를 믿는다. 백천의 신뢰는 완전했습니다. 그는 도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죽인 김훈의 아들이 바로 자신 옆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통로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2년간의 계획, 아니 10년간의 복수가 이제 막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차분한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동굴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온 것은 백천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통로를 한 번 더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잘 지키고 있구나. 수고가 많다. 네, 두목님, 이상 없습니다. 백천이 횃불을 들고 통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무음 방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10년 동안 연마한 검술과 2년 동안 쌓은 원한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목님, 백천이 뒤를 돌았을 때 도연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한 번의 백이 깔끔하고 정확한 검술이었습니다. 백천은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누구냐? 김훈의 아들, 도연이 복수한다. 도연의 속삭임이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천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10년 전 아버지를 죽인 자, 연하를 빼앗아간 자,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라. 백천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10년간의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백천아, 어디 있느냐? 일이 잘 되었느냐? 채란이 통로 안으로 들어오자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나오네.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채란 부인, 오랜만이군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채란이 웃으며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들에는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이미 죄인이다. 이 어음들을 보거라. 종이에는 도연의 이름으로 된 차명 어음들이 빼곡했습니다. 광군에게 바친 뇌물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것만 있으면 너를 역적으로 만들 수 있어. 관군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채란의 계략이었습니다. 도연을 죄인으로 몰아 복수의 명분마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설령 백천을 죽인다 해도 도연 자신이 역적이 되어 잡혀가게 만드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도연은 횃불을 들어 어음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불에 타면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지요. 내 놈, 그래도 소용없다. 나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 채란이 단검을 뽑았지만 도연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란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끝을 목에 대고 말했습니다. 부인, 욕심이 부른 결과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내가 나를 살려두겠다고? 왜? 연하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피를 보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생긴 아이였습니다. 오빠, 연하야,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함께 나가자. 도연이 연하에게 다가가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무서웠던 것입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 이 아이는 그 사람이. 말하지 마라. 도연이 연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다. 도연의 말에 연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낳은 아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나가자. 채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림없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도연은 더 이상 채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와 아이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채란의 분노와 절규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온 세 사람은 만옥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연하가 미리 숨겨두었던 금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백천이 모아둔 재물 중 일부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만옥 할머니는 연하와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쁜 며느리와 손자를 데려왔구나. 정말 잘 왔다.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진짜 가족이 되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첫 번째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간소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도연의 품에서 잠든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만옥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은 연하가 가져온 금괴로 모든 빚을 갚고 작은 농토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삿날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연하와 이 아이 그리고 만옥 할머니까지 모두 한 가족이에요. 그래, 도연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한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좋은 이름이구나. 한울아, 할머니가 왔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날 저녁 5 식구는 어머니의 집 마당에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는 마당에서 둘러앉아 먹는 밥은 꿀맛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 연하의 손, 아이의 작은 손을 도연이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연하야,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자. 네, 오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한우리는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도연은 그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아꼈습니다. 연아는 시어머니와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두 어른은 연아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사정을 알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연의 인품을 알고 있던 터라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한우리는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아이에게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뛰어났고 금세 또래보다 앞서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얼굴이 다른가요? 어느 날 한우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한우라,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이지. 그럼 아버지와 저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인가요? 그렇다, 한우라. 아버지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었단다. 한우리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것, 증오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